자, 57쪽 주거지 입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주거지 입지 선정 이쪽 파트는 뭐 시험에 잘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어때요? 이제 입지론이니까 봐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살펴보는데요. 자, 주거지 입지 선정에서 아까 의에서 최적 주거지를 고려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봤죠. 비용적인 면에서 뭐하고 교통비하고 주거비를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자, 도심에 살자니 뭐가 문제가 돼요? 도심에 살자니 뭐가 비싸서 못 살겠다? 주거비가 비싸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외곽으로 나가면 뭐는 낮아진다? 주거비는 낮아진다. 알고 있나요? 근데 문제는 외곽으로 나갔더니 뭐가 또 많이 들어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심으로 들어오면 뭐는 줄어들어요? 교통비는 줄어드는 거죠. 교통비는 줄어들고. 자, 그래서 어떤 딜레마에 빠졌어요? 도심에 살자니 뭐가 많이 들어서 못 살겠고 주거비가 많이 들어 못 살겠고 저 외곽에 나가 살자니 교통비가 많이 들어 못 살겠고 이래 된 거죠. 어디 살아야 돼요? 학개론을 배운 사람이 중간에 이런 말을 씁니까? 그런 말 쓰지 말고 항상 고상하게 주거비와 교통비의 합이 최소가 되는 장소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은 그 단계로 안 갔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비용을 고려해서 비용이 어떻게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그 의에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보니까 그런 말 보이나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주거비하고 교통비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로축은 돈과 관련된 걸 쓰니까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인데 자, 이 비용 중에서 주거비를 따져보자고요. 주거비는 도심에서는 어떻다고요? 높고 저 외곽으로 나가면 낮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건 다 아는데 요 주거비가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건 아는데 낮아질 때 이렇게 낮아질까요? 요렇게 낮아질까요? 저렇게 낮아질까요?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는 없어요.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요.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요. 요렇게. 요게 총 주거비가 요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을 예를 들어 좀 미안하지만 강남에서 이제 조금만 나와서 사당만 나와도요. 요 주거비가 상당히 어때요? 많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로 따지면 강남이 3천만 원대면 사당만 나오면 2천만 원대다 이거예요. 1,000만 원만큼 이렇게 한 평당 분양가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반영해 주거비도 이렇게 많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사당에서 또 똑같은 거리만큼 신림동으로 나갔네요. 이제 신림동. 그랬더니 어때요? 2천만 원대가 아니라 이제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럼 신림동에서 저 구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똑같은 거리만큼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엔 1,200만 원대로 떨어져. 이렇게 분양가가. 그러면 계속해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비는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맞나요? 근데 감소하는 폭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요 아까 단위 거리당 이런 거 있었잖아요. 1km당 이런 걸 뭐라고 쓴다고요? 한 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주가 한 단위 더 나갈 때마다 주거비가 감소하는 폭이 있죠? 그 감소폭을 한 개 주거비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요 주거비 감소폭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크잖아요. 근데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고 있잖아요. 이걸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파란색 선이 뭐요? 한 개 무슨 곡선이라고요? 주거비용인데 이 한 개 주거비용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비는 많은데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폭이 체증한다, 체감한다. 체감한다. 이게 한 개 주거비용 곡선이라고 쓰는 거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요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통비에 대해서 물어보죠.
요거는 맞추겠지. 자, 교통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할까요? 요렇게 증가할까요? 저렇게 증가할까요?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아까 여기가 요렇게였으면 여기도 요렇게 그래야지. 갑자기 또 저렇게로 바꿔. 요렇게, 요렇게. 이 말이 뭐죠? 요렇게? 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도심 안쪽은요, 1km 움직일 때 교통비가 어떻다는 거예요?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는 거, 1km 움직일 때. 이해됐나요? 근데 똑같이 1km 또 나갔어요. 그럼 또 나가면 외곽으로 나갈수록 교통비는요, 증가하잖아요. 근데 증가하는 폭이 체증이에요, 체감이에요? 똑같이 1km 나갈 때 증가하긴 하죠. 근데 증가하는 폭이 요 빨간색이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 말은 도심 안쪽은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1km 움직일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저 외곽으로 나가면 어때요? 쌩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1km 움직일 때 교통비가 적게 든다는 거예요. 이때 교통비는 단순하게 그 운전하는 뭐 기름값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따진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교통비가 여기는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럼 요 빨간색을 여기다 그려볼 수도 있죠. 여기는 크고 여기는 어때요? 작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걸 쭉 연결하면 요런 빨간색 곡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 이름을 뭐라고 썼다는 거예요? 한계 교통비용 곡선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는 플러스 이렇게 써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교통비는 많지만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폭은 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는 거, 이렇게 증가하는 폭이.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를 사랑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것을 영어로 쓰면 마지널 하우징 코스트, 그래서 MHC라고 쓰는 거고, 요건 마지널 커뮤팅 코스트, 그래서 MCC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밑에 그 57쪽에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오나요? 그래, 요 이제 그렇게 해서 MCC 곡선과 이제 MH 곡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책에 보니까 D1이라고 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요 장소. 자, 요 장소에서 도심으로 들어가 봐요. 여기가 도심이고 여기가 외곽이니까. 도심으로 들어가 보면 증가하는 비용은 뭐요? 증가하는 비용은 저기서 도심으로 갈수록 주거비가 증가하죠. 절약되는 비용은요? 교통비가 절약되죠. 그럼 도심 안으로 들어가면 요 파란색이 뭐요? 주거비잖아요. 증가하는 비용이라고요. 이해됐나요? 빨간색은요? 교통비잖아요. 절약되는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이 갭이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도심에 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절약되는 비용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증가하는 비용이 더 큰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비용이 더 커지니까. 그럼 여기서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나와라. 그걸 설명한 게 57쪽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한 개 주거비용이 뭐보다 크다고요? 한 개 교통비용보다 크죠?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외곽으로 나가 보세요. 절약되는 비용은 뭐예요? 절약되는 비용은 주거비잖아요. 그럼 파란색이 이게 절약이죠, 지금. 절약되는 비용이라고요. 그럼 증가하는 비용은 교통비잖아요. 이게 증가하는 비용이라고요. 그럼 증가하는 비용이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절약되는 놈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게 손해예요. 손해죠. 증가하는 비용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딱 만나는 점이 생겼죠. 여기가 최적 주거입지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동그라미 1번이죠. 최적 주거입지는 뭐하고 뭐가 딱 만나는 곳? 한 개 주거비용 곡선과 한 개 교통비용 곡선이 딱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한 개 주거비용보다 한 개 교통비용이 크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파란색 한 개 주거비용 곡선보다 한 개 교통비용이 크다. 그러면 이때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가 딱 만나는 곳이 최적 주거입지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58쪽에 그 가면 그 한 개 주거비용, 한 개 교통비용은 지금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 개 주거비용은 뭐 하는 거라고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유발되는 주거비용에 뭘 말하는 거다? 주거비용의 감소폭을 한 개 주거비용이라고 쓰는 거고, 이렇게. 한 개 교통비용은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유발되는 교통비용에 뭘 말하는 거예요? 증가폭을 한 개 교통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했다 이런 말이 보이죠? 자, 아까 우리 배웠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뭐가 커진다 그랬어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절약되는 주거비가 증가하는 교통비보다 크다 그러는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때 소득이 증가하면 어디로 나간다고요? 외곽으로 나간다 이렇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소득 증가에서 둘째 줄 보면 최적 주거 입지는 어디로 간다고요?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2번 교통비용이 증가하면요. 교통체증이 심해요. 그래서 교통비가 막 증가해요. 그럼 외곽으로 나가야 돼요? 도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심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59쪽 맨 위에 교통비용의 증가는 최적 주거입지를 어디로 이동시킨다? 도심으로 이동시킨다.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소득도 증가하고 교통비용도 증가했어요. 둘 다 한꺼번에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는 외곽으로 나가자 그러고 하나는 도심으로 들어가자 그래요. 어디로 가요? 그야? 그거 써놨잖아요. 힘센 놈이 이긴다고 이렇게. 힘센 게 이긴다 뭐요? 상반된 효과의 상대적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 강한 놈이 이긴다 이 소리예요. 힘센 놈이. 그래서 그 힘센 쪽 간다. 따라간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근데 요 모양은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한 개 주거비용 곡선이 파란색이고 한 개 교통비용 곡선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맞나요? 근데 요번엔 역할을 바꾸재요. 역할을 바꿔가지고 요 파란색을 뭐라고 쓰고 한 개 교통비용 곡선이라고 쓰고 이렇게 이해됐나요? 파란색은 뭐라고 쓰자고요? 한 개 주거비용 곡선 이렇게 쓰자. 그럼 이렇게 역할을 바꾸면 최적 주거입지가 어디가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아까 D1 장소 있었죠? 이 장소에 도심으로 들어가 보세요. 절약되는 돈은요? 절약되는 돈은? 저 여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절약되는 돈이 뭐요? 도심으로 가면? 교통비. 증가하는 돈은? 요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도심으로 들어갔어요. 절약되는 돈은 뭐예요? 교통비 그래야죠. 도심으로 들어가면 절약되는 돈이 교통비죠. 요 놈 위에 있잖아요. 요 교통비가 절약되는 돈이라고요. 그러면 도심으로 들어가면 증가하는 돈은요? 주거비잖아요.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게 증가하는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증가하는 비용보다 절약되는 비용이 더 크잖아요. 도심으로 가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심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가 최적 주거 입지는 뭐가 된다고요? 모든 가구는 도심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역할을 바꾸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개 교통비용이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그럼 1km당 교통비 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1km 움직일 때 교통비가 어때요? 그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평에 가깝겠지. 근데 경사가 급하다는 건요. 교통이 발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요. 요 안에다 성을 쌓고 다 도심에 모여 살았다고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런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4번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일반적인 형태 요거예요. 예외적인 형태예요.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딱 만나는 곳이 뭐가 된다? 최적 주거입지다. 이렇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내용을 했죠? 그래서 한계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느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한계를 느껴서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고 예.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까지 알아두면 학개론이 재미있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예. 예, 머리만 아파지요. 자, 어떡하겠어요? 자, 59쪽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이라고 써놨죠? 상업입지 선정. 여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상업입지 선정의 핵심은 상권입니다. 어디다 상점 오픈할까요? 그랬을 때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 그 상권을 다른 말로 배후지 또는 시장지역 이렇게도 쓴다는 거예요. 배후지 또는 시장지역. 그러니까 점포 또는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으로서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상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가네요. 유동적입니다. 3번의 상권은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좋고요. 지역의 면적이 넓을수록 좋고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상권이래요.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죠? 예. 뭐 어려운 건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군요. 뭐 상권 측정하는 방법에 현지에 조사 나가서 직접 조사해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 카드 분석법, 여러분 학원에다 카드 써내면 어디서 왔나 이렇게 조사해 볼 수도 있고요. 추적 조사법,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다니나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상권을 파악해 볼 수도 있고요. 가두 면접법, 가두에서 어때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사람들 자꾸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건 사러 이렇게. 자, 방문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때요? 거기에서 이제
돌아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현지조사법이라 그래요.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 분석법도 있고요. 레일리 법칙, 허프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경험적 측정법. 1차 상권, 2차 상권 그래가지고 고객이 한 60, 70%가 존재하는 곳이 1차 상권이고 2차 상권은 한 15에서 25%, 나머지는 3차 상권이다. 뭐 이렇게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로 넘겨서 60조. 근데 상업 입지론의 핵심은 상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상권과 관련된 이론들이 시험에 나와요. 자, 상권과 관련된 이론으로서 첫 번째 나오는 학자가 크리스탈러란 학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무슨 이론? 중심지 이론. 자, 크리스탈러란 학자의 중심지 이론에서 크리스탈러가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은 상권의 형성이 되겠습니다. 상권의 형성. 그럼 상권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권과 관련해서 보니까 상권이 형성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두 번째로는 이상적인 상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세 번째 상권도 큰 상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작은 상권이 있는데 큰 상권을 뭐? 고차 중심지, 작은 상권은 저차 중심지, 이러면서 각 상권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된다. 그게 누구 이론이다? 크리스탈러 이론입니다. 자, 크리스탈러는 그 1933년도 60정면에 독일 남부 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의 분포와 계층 체계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연구한 사람이라고요? 도시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상권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요. 그 도시가 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고 돼 있죠? 그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그 도시 중심지에서 뭘 만들어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주변 지역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제공하는 것이 그 도시의 기능이래요. 그럼 그 도시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주변 지역에 제공하는 게 도시의 기능이면 아까 상권이 뭐라 그랬어요? 소비자가 존재하는 권역이잖아요. 그럼 물건을 만들어 소비자가 가져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결국 소비자가 존재하는 권역이니까 이 도시 이야기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상권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권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상권이 형성된다는 말은 이 중심지가 계속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많은 장소라고요. 제공하는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 재화 중에 대표적인 게 짜장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짜장면집이 있다 그러면 이 짜장면집이 성립하려면 주변에 최소한도로 몇 가구는 이 짜장면집을 이용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쓴다고요? 최소 요구치. 그런데 이 짜장면이 맛있으면요. 저 바깥에서 어때요? 짜장하고 시킨다고요. 그럼 짜장이 여기까지 도달하겠죠? 여기를 뭐라고 쓴다?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면 어디가 더 커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이게 짜장면집 장사가 잘 되고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박스의 첫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말이 보입니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최대의 거리를 말한다. 이해되셨나요? 이 짜장면 사 먹기 위해서 어때요? 여기까지 갔다 오면 짜장이 도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최대의 통행 거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는요.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 이 짜장면집 하나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요만큼은 이 짜장면집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최소한의 수요 수준을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중심지는 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중심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곳이다. 자, 그 밑에 박스에 이런 말 써놨죠.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요건. 재화의 도달 거리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된다. 그 반대가 되면 문 닫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알아두시고. 두 번째, 도시가 한 개인 경우는 원모양이 가장 이상적이나 여러 도시가 존재한다 그러면 경합을 최소화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각형 모양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도시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짜장면집이 어떤 짜장면과 관련해서 이 상권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원모양으로 만들어져야 접근성이 똑같죠. 그래야 가장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원모양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림 보시다시피 이제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지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짜장면이 배달이 안 되는 곳이 생겼죠. 거기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이 남는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면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이상적인 상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원을 안으로 당겼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가 생겼어요? 불필요한 경쟁 중복이 생긴다. 그래서
짜장면 배달되는 곳이 겹치면 불필요한 낭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단지도 갖다 붙여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없애려면 그 겹치는 부분을 뭐하라고요? 반으로 나눠라. 나눴더니 어떤 모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육각형 형태가 나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상권은 단일 상권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원 모양이지만 복수의 상권이다 그러면 육각형 형태가 이상적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육각형 형태가 이상적이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작은 상권도 당연히 어떤 모양이라고요? 육각형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육각형 모양의 상권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육각형 모양의 상권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상권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죠? 큰 상권이 되죠? 고차 중심지가 됩니다. 그럼 고차 중심지도 어떤 모양이 돼요? 육각형 모양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저차가 모여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고차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원리들이 있겠죠. 그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 원리라든가 교통 원리, 행정 원리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여기 가장 가운데 있는 작은 상권을 우리가 K라고 쓰겠습니다. K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심지들이 쫙 있습니다. 그죠? 재화 서비스 제공하는 중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큰 상권도 육각형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요 육각형보다 더 큰 육각형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거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자, 여기 중심지에서 여기 중심지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은요. 오, 훌륭합니다.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세요? 직선으로 달려가면 된다. 여기도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은요. 천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그래서 육각형 모양이 나왔죠. 예, 가장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게 시장입니다.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요런 빨간색 모양의 육각형은 요 안에 제일 작은 육각형의 크기를 아까 뭐라고 썼어요? 이거 K라고 썼어요. 요 육각형 면적의 몇 배일까요? 훌륭합니다. 3배입니다. 그 3배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그죠? 여기 다 잘라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육각형 면적은 요 육각형 면적의 3분의 1 면적이에요. 전부 다. 여기 계산해 보면. 이해됐나요? 그러면 3분의 1 K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K 안에 하나 있고 3분의 1 K짜리가 6개 모였죠? 그럼 몇 K예요? 3K. 전체 여기에 하면. 그래서 작은 육각형 몇 개가 모여서 3개가 모여서 뭘 만들었어요? 더 큰 육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옆에도 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또 육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건 또 몇 개가 모인 거예요? 여기도. 3개가 모여 더 큰 육각형 만들었죠? 또 3개가 모여 또 뭘 만들었어요? 더 큰 육각형 또 만들겠죠? 그럼 여기가 또 모여서 또 뭐가 만들어요? 또 더 큰 육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더 큰 육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원리는 무슨 원리? 시장 원리라 그래요. 근데 교통 원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시골길 가보셨나요? 시골길 안 가봤어요? 서울에서만 살아서 몰라요? 자, 시골길은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웃 마을을 거쳐서 어때요? 이 마을로 가고 이렇게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을 갈 때도 어때요? 이웃 마을을 거쳐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쳐서. 그럼 여기 갈 때도 어떻게 간다고요? 직선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웃 마을을 거쳐서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때요? 쭉 연결을 이웃 마을을 거쳐서 연결하도록 해보면 이런 노란색 모양의 육각형이 나와요. 노란색은 요 작은 육각형 면적의 몇 배일까요? 안에 K 하나 들었죠? 요 면적의 2분의 1씩입니다. 다. 그럼 2분의 1K짜리가 몇 개 있어요? 똑같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몇 K죠? 4K. 그래서 작은 육각형 몇 개가 모여서 요번엔 4개가 모여서 더 큰 육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행정원리는요. 행정력은 여기 행정 중심지가 있으면 행정력은요. 여기까지만 미치면 안 되죠. 여기도 다 미쳐야죠. 행정력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미쳐야 되니까 요 7개 안에 하고 바깥에 6개 해서 7개가 다 모여서 더 큰 육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원리 행정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요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육각형이 모여서 더 큰 육각형을 만들어 나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그 밑에 박스 봅니다. 고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어때요? 더 멀다는 걸 아시겠죠? 크니까 당연히 고차로 갈수록 이렇게 중심 사이의 거리는 멀겠지. 당연한 말이죠. 저차는 가깝겠죠. 고차일수록 규모가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밑에는 많고 위로 올라가서 작아지잖아요. 피라미드 꼴이 된다는 겁니다. 6번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 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그 분포도가 어떻다? 줄어든다.
자, 그래서 피라미드 효과를 생각하면 되고요. 7번에서 시장 원리, 교통 원리, 행정 원리 지금 설명한 거죠. 이런 거에 따라 중심지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심지 간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좁아진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 아까 짜장면집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인구가 많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면 옆에 하나 더 들어와도 짜장면집 생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개사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이러면 인구가 많은 동네 생기면 중개사학원이 하나 더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지 간의 거리는 더 좁아지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교통이 발달하면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고 고차 중심지가 발달한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려요? 고차로 가버려요. 교통이 발달하면. 그래서 저차는 쇠퇴하고 뭐가 발달한다? 고차 중심지가 발달한다. 자, 그 다음에 61쪽 갑니다. 자, 여기 크리스탈러 입장의 핵심은 상권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게 핵심이죠. 형성.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레일리부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레일리의 무슨 법칙? 소매 인력 법칙. 이런 것은 뭘 알려주고자 하는 거냐면 상권의 작용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상권의 작용이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랬을 때 뭐 어려운 말 아니고요. 자, 여기 레일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A 도시가 있고 여기에 B 도시가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마을들이 쫙 있다. 마을들이 있으면 자, 보니까 여기 마을 사람은 A로 쇼핑하러 간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 상권에 속하는 거예요? A의 상권에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을 사람은요, B로 쇼핑하러 간다. 어디 상권에 속한다? B의 상권에 속한다. 맞나요? 그러면 이게 요 사람들 요리로 간다는 건요, A가 잡아당기는 유인력, 힘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 해요. 여기 마을, C마을이 있다. C마을이 있는데 요 C마을 인구가 뭐 한 9,000명이 있다. 이렇게 9,000명이 있다. 그런데 요 C마을 사람들이 A로도 갈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다? 요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요 A로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요 B로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A가 힘이 세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A로 많이 가겠죠. B가 힘이 세면요, B로 많이 가겠죠. 그럼 뭘 비교해보면 돼요? A의 힘과 B의 힘을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 비교를 할 때 레일리는 분자에는 A의 힘을 쓰고 이렇게, 분모에는요 B의 힘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끄는 힘은요, 인력은 뭐에는 비례하고? A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A까지 가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요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B의 힘은요, B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B까지 가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자, 요거 계산할 줄 아냐고 물어봅니다.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얘의 힘은 1, 얘의 힘은 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전체 힘은 얼마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얘는 9 중에서 1이죠? 얘는 9 중에서 8이죠? 그러면 9,000명이 있으면 A로 몇 명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9,000명만 곱하면 되잖아요. 9분의 8. 여기는요, 9,000명 곱하면 1,000명이겠죠. 그래서 8대 1만큼 거리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상한 척 하려면 뭐를 쓰면 돼요? 영어를 쓰시면 돼요. 고상한 척 하려면. 그래서 그 책에다가 61쪽에 그 동그라미 4번에 그 밑에 가운데 뭐 소비자들의 구매 지향의 비율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XA, XB를 써놨잖아요. XA가 뭐요? A의 힘을 말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요게 XA고 요게 뭐요? XP. 이렇게 쓴 거예요. P의 힘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크기 같은 경우는 요 크기를 따질 때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요 A 도시가 크다 이런 걸 인구수 이런 걸로 따졌다고요. 크기를 따질 때. 인구가 많은 도시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를 따질 때 이게 인구니까 people 이렇게 A 요렇게 A의 people 인구수. 그 다음에 여기는요, 거리는 영어로 distance잖아요. distance A의 제곱 이렇게. 그럼 B의 크기는 할 수 있죠?
B까지 거리의 제곱은 디스턴스 B에 이러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요건 안에 거 바깥에 거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PB 곱하기 DA의 제곱분의 위에는 PA 곱하기 DP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놈 요렇게 묶어내도 되죠? 요거 이렇게 묶어내도 되죠?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요 제곱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올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거기 나와 있는 식이 나왔나요? 뭐 영어로 쓰는 식이 있잖아요. 이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몰라도 돼요, 이거. 예. 뭐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돼. 힘은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는 마면다. 요것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뭐 그게. 그때 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하나는 어디에다가 분자에 하나는 분모에 놓고 힘의 크기를 비교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그러면 힘의 크기가 딱 같아지는 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기점을 한번 구해보세요. 힘의 크기가 같아지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분기점은 힘의 크기가 같은 거니까 A의 힘 쓰면 되잖아요. A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A까지 가는 거리의 제곱에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럼 B의 힘은 B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B까지 가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써가지고 이퀄 이렇게 놓으면 그게 분기점이에요. 같다고 놓으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분기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서로 힘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그럼 이렇게 분모 분자로 비교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하고 알려줬더니 누가 나타나서 그 밑에 있는 컨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컨버스의 무슨 모형이라고 써놨어요? 분기점 모형이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식으로 알려줄게. 그래서 A로부터 분기점까지 거리는 이러면서 어때요? 1 플러스 루트 PA분의 PB 이게 뭔 뜻이었어요? 아까 PA가 A의 크기, 요거는 B의 크기. 그리고 분자에는 뭘 쓰라고요? 디스턴스 AB 사이에 거리 이거 딱 쓰면 분기점까지 딱 거리가 나온다 이러면서 어때요? 식을 알려준 거예요. 고맙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루트가 나와서 미쳐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루트가 싫다 그러면 그냥 지우면 돼. 요거나 잘 기억하라고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답 나오면 된다. 문제가 나오면 분기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이용해서 뭐 분기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컨버스 모르겠고 나 내일이 난다 이러면서 어때요? 요렇게 해가지고 답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생각나시면 거기다 넣고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레일리는 지금 힘의 크기를 비교할 때 구매 중심점이 몇 곳이에요? 두 곳이잖아요. A 아니면 B 이렇게. 두 곳이니까 분모, 분자 해갖고 이렇게 비교하면 되잖아요. 힘을. 근데 요번엔 세 곳이면요? 하나는 분모에 쓰고 하나는 분자에 쓰고 하나는 어디 있어? 쓸 데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일 때는 레일리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 허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밑에 허프의 무슨 모형? 소매 지역이론 다른 말로 확률 모형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프는 기본적으로 거기 보니까 1번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점포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건 소비자의 뭐다? 행태라고 보고 소비자의 행태를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서 다수의 구매 중심점이라고 써놨죠. 두 곳이 아니라고요. 세 곳이 될 수 있고 네 곳이 될 수 있다고요. 이런 구매 중심점이 존재하는 대도시 내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 어디로 쇼핑하러 가는가 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대도시가 있는데 여기 소비자가 있고 여기 상점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여러 상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의 뭘 봤다고요? 행태를 분석해 봤다고요. 행동과 태도 분석해 보니까 어디로 쇼핑하러 가는가 하고 보니까 소비자는 주로 가까운 곳에 쇼핑하러 가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뭐가 있으면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여기를 지나쳐서 여기로 갈 수도 있나요? 특히 뭐 사러 갈 때? 루비똥 사러 갈 때 그래요. 특히 루비똥 이런 거 사러 갈 때는요. 여기 더 큰 매장이 있다. 그러면 상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겠죠. 그러면 또 어때요? 소비자의 만족도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저 멀리까지 쇼핑하러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요리로 갈 수도 있고 요리로 갈 수도 있고 요리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A 상점의 주인이다. 그럼 뭐가 제일 궁금해요? 우리 상점에 몇 명이나 올란가?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A 상점에 쇼핑하러 올 확률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A 상점에 30%가 쇼핑하러 간다는 말은 A 상점의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단 소리다? 30%단 소리다. 이해됐죠? 그러면 쇼핑하러 올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분모 분자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분모에다 뭘 쓰라는 거예요? A의 힘과 B의 힘과 C의 힘과 모든 상점의 힘을 다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위로 가는 거죠. 거기다 A의 힘을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잡아당기는 힘 중에서 A가 잡아당기는 힘만큼 쇼핑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러면 구매 중심점 얘기는 100개가 돼도 쓸 수 있겠죠. 분모 100개 다 쓰고 위에 A 쓰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구매 중심점이 존재할 때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의 힘은요. 아까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뭐에는 비례하고 A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다만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 단위로 논하고 인구수 이런 걸로 논했지만 여기 미시적 분석이라고 그랬죠. 크기를 매장 단위로 논했다. 매장 면적의 크기 이런 걸로 논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매장 면적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A까지 가는 데 있어 거리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는 없대요. 여기는. 왜요? 소비자의 행태를 보니까 똑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똑같은 2km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라면 사러 갈 때 2km와 루비통 가방 사러 갈 때 2km는 같다 다르다. 사람의 행태가 그렇죠. 2km는 멀다 가볍다. 루비통 사러 갈 때는 그 2km는 거리도 아니다. 예. 근데 라면 사러 갈 때 2km는 무진장 멀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찰 계수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요게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는데 마찰 값이 커진다는 건 분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심해져서 유인력은 약한 거예요. 힘이. 잡아당기는 힘이. 그런데 전문품 이런 거 살 때는 마찰값이 작아져서 어때요? 상대적으로 유인력이 커지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험은 계속 뭐라고만 줬다? 2라고만 줬다. 지금까지 시험은. 이해됐나요? 그러나 반드시 2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1, 2, 3 뭐 다양한 숫자가 올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아주 쉽네요. 뭐가 결론이에요? 맨 밑에 있는 61쪽 그 제2상점의 시장 점유율, 다른 말로 쇼핑하러 올 확률은 분모에 뭘 쓰라고요? 상권 내 모든 상점에 특정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 합계를 쓰라고 돼 있나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상점은 어디로 가세요? 위로 가세요. 그래서 제2상점의 특정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 유인력이 힘이죠? 그거는 힘입니다. 여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A, B, C 힘 다 쓰고 위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상점에 힘을 쓰면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뒤로 넘겨서 62쪽에 맨 위에 3번 보니까 이런 말 써놨네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어디에서 쇼핑한다? 가까운 곳에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 지나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고차 중심지 아주 큰 도시가 있다 그러면 그 도시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는요. 소비자들이 라면 사기 위해서까지 잘 안 오니까 전문품 이런 걸 팔아야 어때요? 소비자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핵심은 따라서 소비자의 기호, 교통관계 이런 편의를 고려해서 선택된 품목, 즉 전문품이라든가 이런 걸 팔아야 대도시 내에서는 상권이 형성된다 하는 경험적 확률 이론이 허퍼의 소매 지역 이론입니다. 고차 계층일수록 수송 가능성이 확대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고차라는 말은 상권이 큰 거죠. 그러면 멀리까지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온다는 거예요. 고차 계층은. 그래서 더 멀리까지 물건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가운데 4번 넬슨의 소매 입지론 봅니다. 넬슨한테 물었어요. 요 세 사람 이야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일단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외에 기타 사람들도 어때요? 한 번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게 62쪽에 있는 넬슨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넬슨한테 물었다고요. 어디다가 점포를 입지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8가지 원칙을 알려줬어요. 여기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점을 오픈하면 된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 넬슨이 특히 강조한 게 가운데 있는 양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립성. 뭐가 양립성이에요? 구매 고객의 유동을 방해하지 않고 고객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넬슨은 특히 이 원칙을 강조했다. 서로 보완적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근접하여 입지할 때 서로 매출액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래서 병원 밑에 뭐가 있다? 약국. 딱 엘리베이터를 딱 열면 딱 그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어때요? 서로 병원과 약국 이렇게 보완적 관계에 있는 점포들은
구매 고객이 어때요? 유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딱 이제 합당한 지점에다가 이렇게 뭐 약국 이런 거 오픈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적 점포는 특히 양립성이 중요하니까 양립 가능한 장소에 오픈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집중 흡인력 이런 말 있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가구 단지 이런 건요. 모여 있을 때 집적 이익이 있다 그랬죠. 그럼 모이는 장소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 흡인력 있는 장소도 상점 오픈하기에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상거래 지역에 대한 적합 지점 이런 말도 있나요? 자발적 판매, 우리 상점 보고 온 사람, 공유적 판매, 옆집 들렸다 온 사람, 충동적 판매, 지나가다가 들어온 사람, 좌우전 다 합해서 어때요? 충분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살펴봐라. 그게 상거래 지역에 대한 적합 지점이에요. 고객의 중간주인 이런 건 뭘까요? 기존에 A 상점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막 여기 사러 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앞에다 뭐 하라고요? 더 멋있게 피하고 차려버리라. 그러면 고객이 중간에 유인되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장소도 괜찮은 장소래요. 고객을 중간에 유인할 수 있는 장소. 자, 뭐 그런 내용들 쭉 보니까 어려운 말 아니죠? 경합은 최대화해야 돼요?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8가지 원칙을 알려줬는데 어디다 상점 오픈하면 좋은가 하는 8가지 원칙 중에 특히 양립성이라는 걸 강조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맨 밑에 후보의 입지효과의 시간 법칙 이런 말이 있나요? 후보는요. 좋은 상업 입지는 투자한 자본과 노력에 대해서 충분한 이익을 준답니다. 근데 그 이익은요. 오픈하자 말자는 아니고요. 뭐가 걸린다? 시간 법칙이니까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좋은 상업 입지는 충분한 이익을 주긴 하는데 오픈하자 말자는 아니고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63쪽에 소비자 분포기법 해서 CST 이런 말이 나옵니다. CST. C가 뭐요? 커스터머가 뭐요? 고객이죠. 스파팅이 뭐요? 스파팅이 뭐죠? 점입니다. 점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는 기법이다. 우리 학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 학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셨는가를 점으로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점으로 찍어서 뭐 하려고요? 그게 CST 기법의 유용성이에요. 아까 1차 상권이란 말 배웠나요? 고객의 한 60에서 70%가 존재하는 건 1차 상권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으로 찍어서 한 60에 70%가 존재하는 건 1차 상권이고 그 바깥에 아까 15에서 20% 정도가 뭐라고요? 2차 상권이고 그 맨 바깥이 뭐였죠? 3차 상권.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한 고객의 60에 70%가 존재하는 권역을 1차 상권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그게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기업번 상권의 규모를 파악해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고객 특성을 조사할 수 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는가? 이제 다 보니까 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보니까 남들이 그러는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많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고객 특성 조사가 되었으니까 마케팅할 때 팜플렛 하나도 어때요? 좀 고급스럽게 디자인하고 가격은요? 수강료는 올려받고 이래야 되겠죠? 아닌가? 자, 그래서 어때요? 가격 정책 이런 거 수립할 때도 이런 거 다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 특성 파악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광고라든가 판매 촉진 전략 이런 거 수립할 때도 이용하고요. 어디서 오셨는가 이런 거 알면. 자, 그 다음에 경쟁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리가 멀지 않은데 사람들이 잘 안 와. 왜 안 오는가 봤더니 어때요? 경쟁 학원이 있네. 그럼 경쟁 학원이 어때요? 상당히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 보니까 그런 걸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연번 점포의 확장 계획도 유용하다. 여기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요. 학원 하나 더 오픈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자? 요 동네로 가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먹을 때 유용한 게 뭐다? CST라고 하는 거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예,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박스에 공간 균배의 원리 이런 말이 나오나요? 공간 균배라는 말이 뭐죠? 균배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자의 동질성과 균질 분포를 가정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점포들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공간을 서로 균등히 배분하여 입지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공간이 있어요. 무슨 공간? 여기 X1, X2가 있는데 여기가 걸린 지역입니다. 자, 걸린 지역, 인근 지역인데 요 인근 지역에 요 A 상점이 여기 오픈해 있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어때요? 여기로 왔겠죠? 쭉 왔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배웠던 고객에 뭐 있었어요? 중간 유인 이런 거 배웠나요?
그걸 배운 사람이 나타나서 어때요? 요 앞에다가 어때요? B하고 차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요 오다가 여기도 있네 하고 이렇게 고객의 중간윤에 걸려서 다 요리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요 A 상점의 주인인 갑은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 상점을 접거나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예, 붙어보자 이 말은요. 이제 뭐 하는 거요? 예, 요 앞으로 싹 가가지고 A 다시를 차리는 거죠. 예,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확장 이전 오픈했어요 이러면서 어때요? 예, 이렇게. 그러면 소비자 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예, B가 또 열받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어때요? B 다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계속 가겠어요? 요까지 끝까지는 안 가요. 여기서 와야 되니까. 그 가운데 딱 이렇게 어때요? A하고 B 이렇게 모여 있다. 이걸 집심이라 그래요. 중심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집심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오려면 뭐가 들어요? 수요자들이. 교통비가 들죠. 맞나요? 교통비에 대해서 탄력과 비탄력이 있는데 비탄력이 무슨 뜻이죠? 민감이에요? 둔감이에요? 둔감한 거죠. 그러니까 교통비쯤이야 이게 둔감한 거예요.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통비에 따라서. 그러면 교통비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교통비가 좀 들더라도 그 물건 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라면 사려고 아니면 루비통 가방 사려고? 루비통 사려고. 그 말이 무슨 뜻이었죠? 여기는 집심성 점포는 주로 어떤 점포들이라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교통비에 대해서 어떤 거? 둔감한 것들이 집심성 점포가 되는데 주로 고급자 들어가거나 이렇게 대형자 들어가거나 뭐 전문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게 무슨 점포가 된다? 집심성 점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수요자들이 교통비에 대해서 탄력적이면요. 탄력이 다른 말로 민감이잖아요. 민감하면 여기까지 안 오려고 그러겠죠. 그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A 상점, 여기는 B 상점 이렇게 해서 상권을 서로 분산해서 이렇게 입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무슨 점포? 산재성 점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가까운 데 있는 것들, 사람들이 멀리 안 가는 것들. 그래서 목욕탕, 세탁소, 이발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63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공간 균배 원리에 따른 점포의 분류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집심성 점포가 보이죠? 배우지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들입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긴 상품을 주로 취급합니다. 백화점, 도매점 이런 말 나오나요? 뭐 보석상, 고급 이런 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3번의 산재성 점포는요. 서로 분산 입지에 유리한 것들, 한 곳에 모여있으면 불리한 것들, 재화의 도달거리가 짧다 이 말은 사람들이 멀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잡화점, 어물점, 목욕탕 이런 거다. 자, 집재라고 하는 건 아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같이 모여있을 때 뭐다? 이익이 있는 것들, 집적 이익이 있는 것들 이해되셨나요? 그런 게 동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뭐 여의도 가면 각종 금융과 관련된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테라노 가면 상사 사무실 이런 것들, 무슨 가구 단지 가면 가구점 이런 것들, 요런 게 집재성 점포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국부적 집중성은 국부적 중심지에 모이는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심적 집재성 점포라고 나는데요. 면사무소, 업사무소 중심에서 몇 개씩 모여 있는 것들, 농기구점, 뭐 석재점, 비료점, 정매점 이런 거예요. 자, 읽어보시고 구매 간섭에 따른 입지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요?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이런 말 나오나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어려운 말 없죠? 선매가 무슨 뜻이라고요? 고를 선자라 그랬습니다. 품질이나 디자인을 골라서 사는 물건을 선매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 의상이라든가 뭐 가구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문품은 유표품, 브랜드 물건입니다. 이거 사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주로 고차 중심지에 입지하고요. 집심성 점포고요. 구매 빈도는 낮지만 하나 팔았을 때 이윤율은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그 정도는 읽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뭐가 끝났어요? 상업 입지론 끝났죠? 예, 상업 입지론 끝났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볼까요? 예, 잠깐 쉬었다 봅니다.